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2시간 하고 조금 쉬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랬을 텐데요. 자, 후반부 수업, 3주차 후반부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반부 수업은 이 비엔나 협약 제3편 물품 매매에 관한 일반 규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계약 성립 공부했죠. 제3편 물품 매매에 관한 일반 규정. 그리고 그러니까 물품 매매인데요. 그 제1장이 이제 일반 규정이고 제2장이 매도인의 의무인가요?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뭐 이런 차례로 쭉 나와 있다.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비엔나 협약 관련해서 아, 우리 물품 매매에 관한 어떤 총칙적이고 일반적인 몇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는 개념 말씀드렸죠. 그 대륙법계에서는 뭐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미법계에서는 이게 본질적 계약 위반이냐, 아니면은 비본질적, 그러니까 뭐 사소한 계약 위반이냐, 사소한 상위, 뭐 계약 위반은 이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뭐 상위라는 건 이제 청약과 승낙 관련해서 뭐 실질적 변경이냐,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말인데 뭐 유사합니다. 실질적, 본질적, 중대한. 자, 그래서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계약을 무효로 하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륙법계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 뭐 손해배상 뭐 등등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대륙법계는 법이 인정하고 있는 최고 기간, 다시 한번 이 최고를 해야 됩니다. 이행을 법에 따라 최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채무불이행이 있다, 계약 위반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무슨 계약 해제, 손해배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다시 한번 최고해야 됩니다.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이 없으면은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뭐 손해배상을 구한다거나 법이 인정하는 구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영미법계는 계약 위반이 본질적 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같이 인정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계약의 경우는 계약 해제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륙법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이겠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계약 위반이냐,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니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 비엔나 협약에는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 하자 있는 물품을 인도한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대체품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체품 인도 청구권인데요. 이 대체품 인도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건 이제 계약 해제와 거의 등가의 아주 중대한 구제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인도된 거하고 다른 대체품을 인도해라. 상당히 매도인 입장에서는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품 인도 청구권도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하자 보완, 대체품 인도까지는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 있는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의 하자를 수리한다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구제 수단만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비엔나 협약도 이런 영미법계 계약법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이제 부가기관 제도라는, 그러니까 대륙법계의 최고기관 유사한 부가기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최고기관 제도하고 다른 점은 이 부가기관은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계약 위반 상대방이 이 부가기관을 허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최고기관은 법상 인정되는, 당연히 인정되는 기관인데, 부가기관은 계약 위반이 있을 때 바로 뭐 구제의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고요. 부가기관을 주어서 그때까지 뭐 이행하라, 하자를 보완하라,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의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유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부가기관 제도를 통해서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이 부가기관을 허여하고 그 기간에까지 이행이 없으면 사소한 계약 위반으로도 계약 해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손해배상과 함께 계약 해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물품 매매에 관한 일반 규정에서 계약 해제 선언 관련한 조항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의사 전달, 그러니까 의사 표시에 있어서 발송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이행과 법정지주의라고 할까요? 특정이행은 뭐예요? Specific Performance.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있다. 대륙법계에서는 이 특정이행을 원칙적 구제수단으로 합니다. Specific Performance. 제1차적 구제수단. 주 구제수단이 바로 이 Specific Performance예요. 그에 비해서 영미법에서는 damages, 손해배상, 이게 제1차적 구제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 있을 때 영미법은 손해배상, 예외적으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그리고 대륙법계는 특정이행, 이게 원칙이고 특정이행을 구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 법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특정이행 제도는 대륙법계적 성격이 강한 특성이 강한 제도인데요. 이 특정이행을 인정하면서 원칙적인 배상수단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약 위반에 대한 원칙적인 구제수단으로 특정이행을 규정하면서 다만 법정지에서 그러한 특정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특정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특정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특정이행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 PISG 관련해서 매매계약법상 분규 다툼이 있고요. 영국 법원에서 예를 들면은 특정이행을 구하고 있다. 채권자가 특정이행을 구하고 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매수인이 특정이행을 구한다. 그런 경우에 영국 법상 그러한 성격의 이 계약에 특정이행을 명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 영국 법관은 CISG 법에 꼭 구속되어서 특정이행을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국 국내 특정이행 관련된 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CIS법 특정이행 조항이 의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절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특정이행에 관한 비엔나 기본 원칙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대륙법계처럼 원칙적 구제수단이 특정이행입니다. 다만 이제 특정이행에 대한 예외와 제한이 있죠. 뭐 대륙법계에도 많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 특정이행이 사실 뭐 대륙법계 원칙적 구제수단이라고 해도 대륙법계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국제 매매 거래에서는 이 손해배상이 매우 효율적이고
특정 예형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뭐라 할까요? 실무에 있어서 많이 설득력을 갖죠. 그래서 특정 예형에 대한 예외와 제한 등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예형 관련해서 국내법에 예양을 했고요. 그다음 계약 변경 관련한 조항 아까 나온 것 같은데 단순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또는 종료 그리고 변경에 관한 계약 사항의 제한 관련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3편이 이제 물품의 매매입니다. 일반 규정 총칙이 1장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자, 제25조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 계약 위반에 이런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중대해서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substantial deprivation 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substantial deprivation. 실질적으로 박탈한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이게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된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무리와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면 본질적 위반이 되는데요. 이게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이다. 소위 그 영미법상 foreseeability. foresee 하면 뭐예요? 이 fore라는 건 앞이란 뜻이죠. 뭐 앞을 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측한다, foresee. ability가 붙으면 뭐예요? foreseeability. 이 예측 가능성이란 뜻이 되죠. 예측할 수 있는가? 당사자가 이걸 예견할 수 있는가? 소위 그 주관적 귀책 사유, 우리 대륙법계에 있어서의 뭐 고의 과실, 뭐 그런 범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관적 귀책 사유.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돌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니게 되겠죠. 주관적 귀책 사유.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6조에서는 계약의 해제 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전 매매법 협약, 헤이그 협약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헤이그 협약에서는 이 본질적 계약 위반, 중대한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해제가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 협약에서 의제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상법에도 뭐 이 해제 의제 관련한 조항이 하나 있나요?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해제 의제 조항이 있게 되면은 의사 표시 없이도 그 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만은 CISG에서는 이것이 과도하게 매도인에게 유리한 그런 조항이고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는 단순히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하거나 보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 그리고 매도인의 경우에는 물품을 인도하지 않겠다거나 또는 이미 인도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서 해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27절 보면은 이 협약 제3편에 별도의 명시 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협약 제3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청구, 그 밖 통신을 할 경우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도달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27조 그 발송주의입니다. 뭐 발신주의 또는 발송주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관련해서 발송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입법정책으로서의 도달주의, 발송주의 얘기했지만은 이 발송주의를 취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들을 의사표시의 이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자는 발송만 자기 책임하에서 명확히 하면은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계약 성립 관련한 의사표시에서는 도달주의, 그리고 매매에 관련한 일반 규정, 예컨대 뒤에 무슨 해제 의사표시랄지, 바로 앞조항에 해제 의사표시가 있었죠. 그 밖에 여러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의사표시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국제거래법에서는 뭐 노티스, 통지라고 이렇게 보도하는데요. 그랬을 때 발송주의 이 27조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이 비엔날 발송주의가 그 통지의 효력 발생을 넘어서 통지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 확정적 구속력을 갖는지, 다시 말하면은 그 27조의 통지를 한 당사자가 일단 통지를 발송 한번 하면은 통지를 발송한 이상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비엔날 계약제 16조 1항 관련해서 청약의 철회가 그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통지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다 할지 하는 경우에 자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 27조 역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그 의사 전달을 한 경우에도 그 의사 전달이 도착하기 전에 통지가 발송으로 효력이 발생한 때도 통지 상대방이 그에 근거하여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기 전에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물론 그 조치를 취하기 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경의 통지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돼요. 뭐 그렇게 보는 것이 옳겠다. 우리 교재 6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8조는 말씀드린 특정 이행에 관한 것입니다. Specific Performance. 특정 이행은 말 그대로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이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계약 위반이 있었다. 법원에 계약대로 이행을 하라. 이렇게 그러한 구제를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이 특정 이행입니다. Specific Performance. 그래서 이 대륙법계에서는 원칙적 구제 수단인데요. 다만 이제 법원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법정지주의 또 국내법의 예양이라는 것은 뭐 예의를 갖춰서 양보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한 그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원은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자국법에 따라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국법에 특정 이행을 꼭 명해라 이렇게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할지 뭐 그런 경우가 아닌 한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절충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이행을 원칙적 구제 수단으로 하면서 법정지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예. 자, 계약의 변경 관련해서는 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 자, 계약자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계약이 체결되듯이 이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 할지 종료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겠고요. 서면에 의한 계약의 합의에 의한 변경. 서면에 의한 계약의 합의에 의한 변경 또는 종료는 서면에 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종료가 합의에 따라서 변경 종료하자. 근데 그것은 서면에 의해서만 하자. 그리고 이제 그 변경 종료의 대상이 되는 계약도 서면에 의한 서면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이고요. 그것은 이제 합의에 의해서 변경 종료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 변경 또는 합의 종료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꼭 서면에 의해서만 합의하고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또는 종료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하는 한도까지는 그러한 규정을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상황이 이쪽 그 정황이 상대방의 이미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하였다. 지금 서면에 의하지 않는 그 계약이 변경 또는 종료된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제 효력이 없죠. 다만 그러한 효력이 없는 방식에 의해서 변경 종료되고 종료된 게 되어서 그게 결국 변경 종료의 효과가 없는데 그걸 믿고 효과가 있는 걸로 믿고 믿고 어떤 일정한 행위를 했다. 변경이 되어서 다시 변경된 내용대로. 근데 신발 1000켤레 이게 신발 1000켤레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 계약이었는데 500켤레는 신발로 하고 500벌은 의류로 하자,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면에 의해서 해야 돼. 서면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고 그 변경 종료는 서면에 의해야 한다, 이런 조항도 있어.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야 유효한 변경이고 유효한 종료인데 여기서 변경이죠. 그러니까 구두나 뭐 전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뭐 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변경이지만 이걸 신뢰하고 실제로 신발 의류를 500켤레씩 지금 공장에서 이렇게 막 가동해서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그 유효한 변경 종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상 효력이 있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한 변경 또는 종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29조 단서의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엔나의 협약상 양 당사자의 의무, 그리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의 양 당사자는 한쪽 당사자는 매도인입니다. 다른 쪽 당사자는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국제거래니까 매도인은 수출상, 물건을 외국에 파는 수출상이 되겠죠. 그리고 매수인은 물건을 사오는 수입상이 됩니다. 자, 그럼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있겠어요? 우리 국내 매매 계약과 뭐 거의가 아니고 법리상으로는 같은, 본질적으로 같죠. 자, 매도인은 국내 매매 계약도 그렇지만은 물품, 그걸 우리가 계약 목적물이라고 하죠.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요. 근데 이 국제 매매 계약은 그 계약 목적물이 뭐예요? 동산이죠, 동산. 우리 법 용어는 동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제 계약법 교수님들은 물품이라고 그래요, 물품. 국제 통상법에서는 상품이라고 하는 국제 상품 협정. 물품, 굿즈, 원어로는 굿즈.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목적물을 인도해야죠. 인도. 그렇기 때문에 물품 인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제2장 매도인 의무 30조 매도인은 계약과 이의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그러니까 국제 매매 거래니까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의 성격을 띠는 그런 거래들이 있습니다. CRF 조건인 경우에 특히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교부해야 돼요.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 서류라고 하는 뭐 상업 송장이랄지 특히 그 뭡니까 선화증권 등 서류를 교부해야 됩니다. 이것이 좀 국제 매매 거래에서 좀 특이한 점인데요. 이 서류라는 건 이제 대충 물품의 소유권과 등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물품 인도 의무에 준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국적으로는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물품의 소유권 이전 부분은 비엔나 협약에서 별 말이 없다. 이게 물권법 영역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물품 인도 그리고 서류 교부 여기까지 이제 비엔나 협약이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CISG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이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그 법정지국 그 법원이 국내법 적용될 중거법으로서의 국내법을 선택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물권법 영역권에서는 나라마다 법제가 아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계약법 영역처럼 쉽게 통일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이와 관련된 선례입니다. 오스트리아 선례인데요. 1999년도 볼까요? 자, 오스트리아 매수인이 독일 매도인으로부터 가공 처리된 널판지를 주문하였다. 자, 목적물이 가공 처리된 널판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인도 조건은 공장도 엑스워크. 자, 여기 이제 매도인이 있고 셀러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있다. 바이어. 원어로는 이게 셀러고 바이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제 매매 거래니까 뭐 여기 공장도 있고 쭉 이게 그 컨테이너에 실려 가지고 여기 선박 있으면 선박에 선적이 되어서 바다를 건너서 여기 바이어인 영업소 소재지 나라 그 목적지 항에 도착해서 또 그 바이어 창고까지 육상 운송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인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엑스워 공장도 인도 조건은 가장 셀러 쪽에 가까운 조건입니다. 정형거래 조건 중에 가장 셀러 쪽에 가까운. 그래서 셀러 매도인의 공장에서 그 물품을 인도하는. 그래서 이 공장의 매수인이 처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 자신의 공장에 그 목적물을 갖다 놓으면은 매도인 셀러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적용거래 조건이 공장도 조건입니다. 이제 뒤에 우리 인코텀즈 관련해서 FOB 조건, CIF 조건, 뭐 D 조건, 목적지항은 이제 데스티네이션이니까요. D자가 붙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등등.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공장도 인도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이 바이어가 이 제조 장소, 매도인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운송 중 물품을 인도받아서 이제 트럭에 실려가지고 무슨 선적을 하고 이렇게 운송을 계속 바다를 건너고 그럴 텐데 이때의 위험, 뭐가 잘못된다 이 말이죠. 배가 노후된 배라서 이게 그 바닷물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컴퓨터가 다 망가졌다. 뭐 이 컴퓨터를
사고 파는 그런 계약이라고 했을 때 뭐 등등 또는 아예 배가 또는 육상 운송 도중에 뭐 교통사고가 나서 다 컴퓨터가 그냥 파손돼 버렸다. 거의 멸실 수준의 파손이 있었다. 뭐 등등 이러한 위험 이것을 누가 부담해? 공장까지만 매도인 책임이니까 이런 위험은 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가 이제 인코텀즈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보겠어요. 이 공장도 조건은 공장에서 인도된 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이 가공 처리되지 않은 널판지를 인도하였으므로 자 계약에서는 가공 처리된 널판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가공 처리되지 않은 널판지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당사자는 널판지를 반환하라.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뭐 매도인도 수긍을 했는지 반환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반환받겠다 합의를 한 모양이에요. 반송된 널판지가 도착할 때 매도인은 널판지가 손상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 자신이 이제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했으니까 이거 반환받겠다 했는데 반환을 받고 보니까 또 손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널판지를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자, 법원은 협약에 갈 때 합의된 것과 다른 물품을 인도한 것은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부적합으로 봐야 된다. 부적합 하자의 문제다. 협약 35조상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35조가 적용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불이행, 채무 불이행, 계약 위반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부적합 하자의 문제로 봐야 된다.